안녕하세요. 저는 김용욱입니다. 발표 자료는 울스피터가 나와 있는데 울스피터 발표를 리캡하려고 메일 보내서 발표 자료를 받을 수 있냐 요청을 드렸었고요. 다행히 그 발표 자료 주셔가지고 이 발표 자료를 가지고 리캡 세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컴포즈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나가지고 그거 먼저 얘기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모바일 개발자이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에서 좀 이슈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모바일 이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아까 컴포즈 얘기 하셨었는데 컴포즈 쪽은 제 생각에는 플러터나 리액터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많이 해결하지 못한 이슈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플러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iOS하고 안드로이드는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웹 버전은 구현되지 않는 라이브러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쓰면 웹에서 쓸 때 갑자기 버그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컴포즈나 아니면 코틀린 멀티 플랫폼도 같은 현상들을 많이 만날 것 같아요. iOS는 되는 것 같은데 왜 안드로이드 안 되지? 안드로이드 되는 것 같은데 왜 웹에서 안 되지? 그런 걸 만나게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앞으로 계속 보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 바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버그를 만날 거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편 다행스러운 것은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UI를 네이티브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플러터나 컴포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로 UI를 만들지 않고 캔버스에 직접 그리는 형태거든요. 스위프트 UI도 캔버스에 직접 그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이티브 UI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는 점점 줄어들 것 같고 그 부분보다는 플랫폼 자체에 조금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API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들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얘기를 들었고요. 혹시 여기에 1960년생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60년을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들이 되게 옛날 내용들이거든요. 60년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일단 58년쯤으로 돌아가면은 코르티나 단어 다들 알고 계시죠? 코르틴 단어는 58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함수형 언어 최초의 함수형 언어가 리스비인데 리스비 60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 설명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익스프레션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 역시 60년대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OOP라는 개념은 68년쯤에 나왔을 거예요. 68년에 시뮬라라는 언어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70년대에 스몰토크를 통해 가지고 점점 발전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70년대 나왔던 스몰토크는 순수 객체 지향 언어였죠. 순수 객체 지향 언어라는 것은 저희가 프리미티브 타입 같은 걸 쓰지 않고 다 객체로 다루었다는 얘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OOP는 70년대, 80년대 거의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함수형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 완성이 되게 느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나드라는 개념이 80년대에 나왔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함수형 언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언어인 하스켈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돼서야 나왔어요. 그리고 함수형 언어, 순수 함수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스켈이 나왔을 때 그때는 하스켈은 모나드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90년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전 시대이긴 한데 OP에 비해서는 훨씬 더 뒤의 시기에 정립이 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함수형 언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것이 함수형 언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고차 함수가 있으면 함수형 언어라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고차 함수나 뭐 그런 개념들을 다 아신다고 봐야겠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관심사의 분리를 해서 what과 how를 분리하고 what을 선언적으로 만들고 how를 뭐 런타임이나 오티마이제이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분리시켜두면 함수형 언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모나드를 써야 진정한 함수형 언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울스 피터는 세비야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요. 세비야하고 47 디그리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분들에게 좀 불행한 소식이네요. 약간
그 코틀린 쪽에서 세비야하고 47 디그리스가 함수형 언어를 밀었던 쪽이고, 그리고 모나드 쪽을 밀었던 그런 회사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비야에서 울스 피터가 발표를 했던 내용이니까 당연히 이분은 모나드를 좀 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7 디그리는 지금은 둘이 같은 회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에로우라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밀고 있어요. 47 디그리는 47도라는 뜻인데 시애틀이 47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이 47도에 있는 회사라고 해서 자기들이 47 디그리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코틀린에서 함수형 언어를 밀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스칼라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고 모나들이 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울스 피터가 뭐 저런 명함을 가지고 있고 직함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고요. 세비야하고 47 디그리는 에로 프레임워크를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뭐 교육 쪽에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울스 피터가 결국엔 원래 스칼라 사람이었는데 코틀린을 오게 된 계기가 스칼라와 뭐 그루비, 클로저가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코틀린은 앞으로 점점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10년차 스칼라 개발자였지만 코틀린으로 왔다 이런 발표로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반갑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울스 피터는 처음에 이제 스원프로 시작을 했었는데 명령형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게 약간 늪지에 있다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명령형 프로그래밍을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명령형 프로그래밍을 울스 피터가 정의한 것은 이렇게 베리어블이 있고 뮤테이션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베리어블과 뮤테이션을 다루기 위해서 뭐 루비나 아니면 조건문 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봤었고요. 또 한 가지 반대로 얘기했던 게 익스프레션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었는데 익스프레션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란 단어가 저는 좀 낯설어가지고 찾아봤었는데 리스프 언어도 익스프레션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알골 68 같은 경우에도 익스프레션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더라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션들이 기초가 되고 있고요. 스테이트먼트보다는 익스프레션을 많이 쓰겠다 뭐 이런 거죠. 저희 코틀린에서 if나 뭐 for 같은 걸 쓰고 있으면은 try 같은 명령어 같은 try 같은 문도 사실은 문이 아니라 표현식이잖아요. 익스프레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반환값을 쓸 수 있고 그 값을 그냥 변수에 넣을 수 있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익스프레션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개념 자체는 60년대부터 있었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익스프레션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인풋이 있고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있고 그것을 익스프레션이니까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왼쪽에서는 뭐 뮤테이션 같은 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바꿔야 되니까 뭐 베리어블 같은 거 넣어가지고 값을 바꾸고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키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저희가 어떤 함수 같은 거 했을 때 그 인풋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전역 변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싱글턴도 있을 수 있겠고요. IO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그냥 데이터 갑자기 날아온 거잖아요. 그 데이터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그 저희 패러미터의 인풋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사이드 이펙트에 기반한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익스프레션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는 생각할 관점이 데이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데이터를 변형하는 거죠.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익스프레션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결과적으로 좀 더 간결하고 표현력이 있고 뭐 결정적이고 테스트하기 쉽고 뭐 좀 더 스코프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익스프레션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알고 계신 것만으로 아까 스원프에서 벗어나가지고 프로필 밸리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API 같은 경우에는 뮤테이션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클라이언트를 뭐 REST 클라이언트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뭐 유저네임이나 시크릿이나 URL 같은 뮤테이션들이 있고 파일을 쓸 때도 뭐 create new file하고 set 뭐 writeable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호출한 이후에도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 세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익스프레션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고요. 그럴 경우에는 코틀린에서는 스콥 펑션 같은 게 있잖아요. 뭐 let도 있을 수 있고 run도 있고 also하고 apply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격리를 시킬 수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 뮤테이션의 범위를 격리를 시키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익스프레션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던 것 같고요. 이렇게 스코어 펑션을 이용해서 격리를 한 게 조금 더 명확하고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코드가 될 수 있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클라이언트 블록이나 디벨로퍼 블록이나 파일 블록으로 각각 apply, use, 뭐 let, also, run 같은 스코어 펑션을 이용해서 격리시켜가지고 익스프레션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으로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익스프레션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뭐 스코어 펑션을 이용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스코프된 코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코드와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CSV 파일 저장하는 거 말고는 다 동일한 거죠. 왼쪽에서는 CSV로 저장하고 있고 오른쪽은 TSV로 저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CSV는 콤마 세퍼레이티드 파일이라고 해서 필드 하나마다 콤마 찍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값들이 있는 파일일 테고요. TSV는 탭으로 분리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저 차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일단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공통적인 로직과 공통적이지 않은 로직으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공통적인 제너릭한 코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흰색만 달라지는 거죠. 이 달라지는 부분만 별도의 함수로 만들어서 저 toLine이라는 파라미터로 바꾸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코틀린에서 함수는 1급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를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1급 함수는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도 있고 변수에 담을 수도 있고 리턴 값으로 뭐 전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함수 자체는 고차 함수라고도 불러요. 하이어 오더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하이어 오더 펑션은 파라미터로 1급 함수를 받거나 아니면 리턴 값으로 1급 함수를 보낼 수 있는 함수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급 함수와 고차 함수도 항상 같이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CSV로 저장하는 거나 TSV로 저장하는 부분들은 고차 함수의 파라미터로 빼버린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세 가지 활용이 있는데요. toCSV가 밑에 보이고 그 다음에 toTSV 그리고 to 퀘션 마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라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고차 함수를 이용해서 그런 형태로 고차 함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일반화할 수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부분 남겨두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은 고차 함수로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테스트를 할 때도 고차 함수를 활용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두 개의 테스트가 있어요. 올 디벨로퍼를 가지고 와서 한 테스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 기반으로 디벨로퍼를 가지고 와서 하는 테스트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대상이 되는 디벨로퍼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통인 부분과 공통이지 않는 부분들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고차 함수로 뺄 수가 있어요. 공통적인 코드는 저렇게 do with로 빼두고요.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만 이렇게 고차 함수로 세팅하는 형태로 분리를 시킨 거죠. 이런 형태로
같은 패턴이 테스트가 많이 있으면은 고차 함수를 이용해서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울스피터가 얘기한 곳에는 처음에 수험프로 시작해가지고 뭐 과일이 있는 밸리로 갔다가 이제는 좀 높은 위치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명령형 프로그래밍을 쓰는 부분이 약간 늪지 같은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좀 과실 있는 밸리로 간 게 익스프레스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한 거,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죠, 지금 중간이니까 하이어 오더 펑션까지 하면은 좀 높은 뭐 위치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봤던 것은 컴포저블하진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어 오더 펑션을 써가지고 코드를 만든 것은 이렇게 다른 유사한 빌딩 블록을 합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들은 컴포저블 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저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뭐 매니플레이트 할 수도 있고 트랜스폼 할 수도 있으니까 훨씬 더 유연하고 파워풀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전에 나와 있던 하이어 오더 펑션 같은 경우에는 컴포저블 하지 않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컬렉션의 특징은 왜 이렇게 나왔냐, 이걸 좀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측면이 어떤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 컬렉션들은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냐, 그리고 이 컬렉션을 넘어가지고 이걸 좀 더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카테고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카테고리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카테고리 시어리를 얘기했던 것 같고요. 덴저 존이라 적혀 있는데 이렇게 모나드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은 저 아래쪽에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쌓여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위에 그 미스트가 있는 거 보고 저기는 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우기 두렵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위쪽에는 세상을 다 멀리하고 나는 모나드를 알았다, 이런 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둘 다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나드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것은 컬렉션인데요. 모나드를 컨테이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들이 다 모나드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컬렉션인 거죠. 왜 컬렉션이 유용한지부터 얘기를 하면서 모나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스트 오브 1, 2하고 리스트 오브 3가 있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하나의 리스트를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걸 1, 2만 들어있던 컨테이너와 3만 들어있던 컨테이너가 합쳐가지고 1, 2, 3이 들어있는 컨테이너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모노이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모노이드란 개념이 뭔지는 알았어요. 컬렉션들을 합쳐서 뭔가 만들어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봤던 것은 컴바인이라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두 개의 모노이드를 합칠 수 있으면은 이걸 모노이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좀 설명 이상인데요. 두 개의 컬렉션을 합칠 수 있으면은 모노이드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두 개의 컨테이너를 합칠 수 있으면은 모노이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맵이라는 개념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은 맵이라는 개념들을 다 이해하고 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그 맵이란 개념이 우리가 옛날부터 부르던 죄송합니다. 옛날부터 부르던 명칭이 있어요. 펑터라는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펑터와 맵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저 맵 안에 들어가는 패러미터 이름을 펑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 자체를 펑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맵하고 펑터는 같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컨테이너가 저렇게 펑터를 가지고 있으면 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맵을 가지고 있으면 펑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노이드하고 펑터라는 개념 알았어요. 그 다음으로 볼 개념은 드디어 모나드가 나왔어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 드리자면은 플랫맵이에요. 플랫맵을 모나드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게 그 인터넷에 보시면은 모나드 규칙이나 뭐 그런 것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뭐 아이덴티티를 만족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만족해야만 진정한 모나드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순수주의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쓸 때는 그런 엄격한 의미의 모나드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플랫맵이란 개념만 이해하면은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플랫맵 쓰고 있으면은 너 모나드 쓰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배웠던 것은 모노이드, 모나드 그리고 펑터란 개념들을 배운 거죠. 그런데 컬렉션만 모나드인 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되게 많은 개념들에서 모나드가 있는 거죠. 옵셔널 같은 경우에도 모나드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플랫맵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플랫맵만 가지고 있지 않고 맵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플랫맵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플랫맵만 이용해서 맵을 만드는 것은 매우 간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맵을 안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플랫맵과 맵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뭐 모노라는 클래스도 모나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노는 뭐 리액티브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컴플리터블 퓨처나 옵저버블이나 뭐 유니 같은 것도 다 비슷한 거죠. 이름이 다른 거지 역할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맵과 플랫맵을 가지고 있으니까 펑터도 가지고 있고 모나드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나드에 심취하신 분하고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모나드의 3법칙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왜 모나드나 컨테이너가 좋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결국에는 뭐 용어에 빠지고 매몰되지 말자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카테고리 이론이나 아니면 모나드의 3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모나드를 진짜 만들겠다, 뭐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는 모나드를 만들겠다, 그런 경우에는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맵이 있으면 맵을 쓰면 되고 플랫맵이 있으면 플랫맵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 매몰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컴포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트라이와 캐치가 있는 코드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컴포저블한 코드로 바꿔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리절트를 이용해서 코드를 짜본 거죠. 리절트 역시 모나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맵과 플랫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런 캐칭을 이용해가지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코드를 봤을 때 익셉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바로 인지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패러미터에서 그냥 리절트를 붙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패러미터를 보자마자 저 리절트가 있으니까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전에 코드를 봤을 때 예외가 발생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발 뭐 언체크드 익셉션 말고 이제 체크드 익셉션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리절트를 패러미터에 붙여가지고 패러미터가 아니죠. 리턴 값에 붙여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바로 인지할 수 있게 만들고 바로 모나드스럽게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리커버 캐칭을 쓰고 플레이맵을 바로 호출해서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플레이맵을 쓰기 위해서 리절트로 싸가지고 그것을 반환값으로 보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복잡한 예제를 두고 있는데 이 코드의 문제점은 플레이맵 이렇게 계속 플레이맵이 중첩적으로 쓰이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코틀린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코틀린에서는 플레이맵을 쓰고 다음 플레이맵을 중첩해서 넣어야 되고 그 결과를 또 넣으려면 써서 플레이맵 하려면 또 중첩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플레이맵 안에 플레이맵 넣고 플레이맵 안에 플레이맵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언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모나드 컴프레hension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한 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코틀린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에로우라는 라이브러리를 써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코틀린에서는 그 모나드 컴프레hension이 없는 거잖아요. 이걸 얘들을 어떻게 해결했냐. 여기 보시면은 리절트라는 블록이 있어요. 보이시죠? 리절트라는 블록에서 수신객체 할당되어 있는 수신객체와 함께하는 람다를 만든 거예요. 람다 위더 리시버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리시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바인드라는 게 보일 텐데요. 저 바인드라는 거 하나씩 붙이고 저 수신객체를 이용한 블록 내에서 써가지고 플레이맵을 약간 수직적으로 시퀀설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바꾼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점 바인드가 있는데 지금 지금 에로 라이브러리에서는 점 바인드 없이 앞에 느낌표만 붙여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점 바인드를 하든지 아니면은 저 발 대브 다음에 는 느낌표 이렇게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느낌표는 약간 좀 거부감은 있는 것 같아요. 구성하는 것도 아닌데 왜 느낌표를 붙여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더 간단한 게 좋다고 싶으면은 점 바인드를 다 떼버리고 앞에 느낌표 붙이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에로 라이브러리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국내 출시된 책을 봤는데요. 함수형 코틀린 책에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 책은 아마 4년 전에 지어진 책이라서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요즘에는 이렇게 수신객체를 이용해서 좀 더 간략하게 코드를 짤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get dev by name, select best, 그리고 get stars for 이 내용들이 한번 호출될 때마다 플레이맵으로 호출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에러가 날 수 있잖아요. 중간에 에러가 나면은 이후의 내용들을 하지 않고 바로 리절트를 리턴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드보다 좀 더 간결하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 방식이 여기 보시면은 반환 타입이 리절트 랭귀지 스태치였잖아요. 그리고 리절트라는 블록을 만들었는데 함수 앞에 컨텍스트 이펙트 스코프이라 붙이면은 리절트라는 타입도 적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리절트라는 블럭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조금 더 간결하게 코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에로가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것을 모나드 컴프레hension과 좀 비슷한 방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코틀린 쓸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모나드 컴프레hension 같은 개념도 없기도 하고 혹시 커링이란 개념을 좀 관심 있으신 분 계실까요? 완전히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커링이란 개념도 있는데 커링이란 개념이 패러미터를 한 번에 적어주는 게 아니라 패러미터 하나를 전달한 다음에 그걸 리턴하는 함수에서 또 패러미터를 하나씩 받아가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러미터 하나 받고 함수 리턴, 패러미터 하나 받고 함수 리턴을 체인을 거는 게 커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커링 같은 게 다른 언어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 만들듯이 만들어도 커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틀린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파셜 어플릭 커브 같은 것도 다 안 되는데
우리는 일단 약간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게 이렇게 수신객체를 이용하면은 뭔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걸 다 넘어설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모나드 컴프레hen션에서도 그런 희망을 줬던 것 같고요. 뭔가 잘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을 때 언어의 한계가 있을 때 수신객체를 이용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문제를 만난 거죠. 여기 보시면은 모노 리절트 옵션이 있거든요. 옵션은 널러블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절트는 뭐 성공하고 실패 그런 거죠. 그리고 모노는 뭐 리액티브한 그런 거죠. 그런데 모나드가 3중으로 되어 있어요. 컨테이너를 3개 다 겹쳐둔 곳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불행히도 이 코드를 실제로 함수 내에 쓰면은 저렇게 플랫맵과 맵과 이런 것들을 잔뜩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모나드 컴프레hen션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모나드 컴프레hen션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코틀린에서는 하이어 카인드 타입이라는 게 없거든요. HKT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제너릭을 할 때 리스트 안에 T라는 걸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리스트 안에 T 안에 K라는 걸 넣겠다고 생각해 보죠. 그건 코틀린이 지원을 못 해주거든요. 근데 스칼라는 그런 제너릭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하이어 카인드 타입이라고 해서 좀 줄여서 HKT라고 부르는데 HKT가 지금 코틀린에서는 그 킵이라는 거 아시죠? 킵이라는 게 코틀린에서 어떤 기능을 넣자고 해서 제한을 하는 게 킵이라는 거고요. 그 킵 번호로 이 기능이 제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HKT는 지금 킵에 있는데 이게 언제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을 모나드 컴프레hen션으로 제거할 수가 없는 거죠. 모나드 컴프레hen션은 모나드가 하나만 쓰인 것만 제거할 수 있고 이렇게 2중이나 3중으로 쓰인 것은 제거할 수가 없어요. 또 여기에서 한계가 있는 게 여기에 좀 넘겨볼게요. 네.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서 지금 안 보이는데 오퍼레이터 중에서 이중으로 들어간 것을 풀 수 있는 오퍼레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퍼레이터도 결국에는 3중으로 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HKT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코틀린의 제한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모나드 쓰는 것은 결코 우리한테 유리한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정도의 모나드는 모나드 컴프레hen션을 써가지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까 3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일단은 모노를 쓰지 맙시다. 모노를 쓰지 말고 그냥 서스펜드를 합시다. 그럼 하나를 제외했잖아요. 그 다음에 옵션을 쓰지 않는 거죠. 옵션을 쓰는 대신에 그냥 물음표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만 남았어요. 리절트만 쓰면은 다 모나드 컴프레hen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울스피트가 제안하는 것은 굳이 여러 개의 모나드를 쓰지 말자는 제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만 있으면은 아름답게 코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아까 타입이 다 널러블러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물음표 물음표 렛 같은 코드가 추가되면서 아까 한 줄로 줄 세웠던 그 시퀀서랑 코드하고는 좀 달라지는 거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모나드 쓰는 것보다 한 개로 쓰는 게 좀 더 깔끔하게 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모나드가 있는 미스도 정복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여러 가지 개념들을 했었는데요. 뭐 모노이드 설명도 했고, 펑터 설명도 했고, 모나드 설명도 했고, 모나드 컴프레hen션 같은 설명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코드가 좋은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뭐 도메인과 상관없는 추상화를 뭐 줄이고
도메인과 관련된 코드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컨테이너 터미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를 그냥 이용하고 싶은 것뿐이니까 여기 관련된 코드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것만 가져와서 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코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코드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리절트가 붙어 있어요. API는 리절트가 없는데 뭐 DAO나 서비스에 리절트가 있고, 그 리절트에 의존한 코드를 API까지 이렇게 올린 거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울스피터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울스피터는 그냥 던질 수 있는 에러는 던져버리고 리절트 쓰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리절트 쓰자 이렇게 해서 한 5% 정도만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울스피터 입장에서는 다오하고 저 서비스에만 리절트 의존적인 코드를 넣으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다오에 두 개의 서스펜드 펑션이 있는데, 뭐 getDev by name도 있고 뭐 select best가 있는데요. getDev by name은 리절트를 붙이지 않고 뭐 select best만 리절트를 붙인 거죠. select best는 이 결과에 대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리절트로 해가지고 서비스에 처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getDev by name은 그냥 서비스에도 처리하지 말고 제일 위에 있는 익셉션 핸들러에서 그냥 처리해버리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코드를 다 리절트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특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 리절트로 해가지고 조금 더 한정적으로 코드를 만들자. 이것이 울스피터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자기 생각에는 또 유용한 체리픽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체리픽은 널러블 이거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면은 저 블록 내에서 코틀린이 뭐 널이거나 뭐 네임이 널이거나 에이지가 널이면은 그냥 저 널러블 블럭이 종료되면서 끝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에로우에 있는 그 널러블 이거를 쓰고 굳이 이렇게 네임 체크, 에이지 체크, 코틀린 체크를 별도로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제안을 해봤고요. 또 두 번째가 에로우에 옵틱스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옵틱스를 이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저희가 보통 그 이뮤터블한 걸 쓸 때 카피라는 메소드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카피라는 메소드를 쓰다 보면 카피에 카피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게 중첩돼서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API가 뭐 렌스나 옵티컬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에로우에 있거든요. 그 기능만 체리픽해서 쓰면은 쓸만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뮤터블을 전혀 안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터블 쓰신 분들은 저 카피라는 걸 많이 써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카피에 카피 정도는 쓰지 말고 저 옵틱스를 써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통해 가지고 함수형의 커먼 센스를 뭐 가지고 있는 높은 위치에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울스피터가 정리했던 내용하고 제 생각을 좀 붙여가지고 발표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